참, 너가 내 다리를 고치겠다고? 그래, 그러면 고쳐봐. 그러면 내가 5억 줄게. 태원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4년 만에 들어보는 큰 목소리였죠. 하지만 서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왔어요. 회장님의 다리는 고장 난 게 아니에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때 김 집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때 손짓으로 집사를 멈춰 세우고 태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들을 시간은 없어. 나가. 하지만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그녀는 태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틀렸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게요. 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난 뒤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다리를요. 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이 말이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작은 빛 한 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죠. 작은 한 줄기의 빛이 어디까지 다다르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불과 2시간 전 한남동 대저택의 거실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커다란 창문들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햇빛은 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했죠. 그 어둠 속에서 태원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였던 68세의 노인이었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로 가던 가족여행이었죠. 아내와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까지 모두가 행복했던 그날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그들의 차를 덮쳤습니다. 순간적이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났죠. 태원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척추가 완전히 손상되어 하반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 점심 식사 준비됐습니다. 김 집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어둠만 바라볼 뿐이었죠. 오늘도 안 드실 건가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김 집사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이런 날들이 벌써 수백 번째였으니까요. 태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나도 그때 함께 갔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태원의 마음속 뭔가가 조금씩 더 죽어갔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가정부가 오는 날이었죠. 이전 가정부들은 모두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태원의 차가운 태도를 견디지 못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48세의 중년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제 딸 서연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라 주말에만 저를 도우러 왔습니다. 태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태원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뭔가 다른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아니면 연민? 태원은 알 수 없었죠. 서연은 천천히 태원의 휠체어 주변을 돌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조사하는 것처럼요. 그녀의 시선은 태원의 다리에서 표정으로 다시 손으로 옮겨갔죠. 갑자기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다리가 진짜로 안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건가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급하게 딸의 팔을 잡았죠. 서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지만 태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어요. 분노 아니면 놀라움? 뭐라고? 태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4년 만에 들어보는 큰 목소리였죠. 서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저는 심리학과 4학년 박서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다리는 고장 난 게 아니에요.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죠. 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의사들은 몸만 봤겠죠.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마음은 지금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다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요. 김 집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태원이 손을 들어 김 집사를 막았습니다. 됐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서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다리를 깨워드릴게요. 마음이 먼저 깨어나면 몸도 따라올 거예요. 태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동화책을 읽고 왔나? 동화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심신상관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포기해요. 하지만 반대로 그녀는 태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다시 살아나면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태원은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뭔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죠. 희망? 아니, 그럴 리 없다고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은 4년 전에 가족과 함께 묻었으니까요. 나가. 태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들을 시간은 없어. 미숙이 서연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틀렸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게요. 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죠. 문이 닫히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태원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무언가가. 그는 천천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다리를요. 깊은 잠이라고. 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다리가 고장 난 걸까? 아니면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했으니까요. 다시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면 이번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작은 빛 한 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죠. 아주 희미하고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일주일. 태원은 처음으로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이었죠. 태원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기다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평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오늘따라 시계를 자주 봤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숙과 서연이 들어왔죠. 서연은 큰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책들과 서류가 가득했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원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할아버지라니. 내가 언제 내 할아버지가 됐나? 그럼 회장님이라고 부를까요? 너무 딱딱한데. 서연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원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죠. 오늘은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신기한 이야기예요. 태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심신상관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에도 그 소리를 했잖아.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주먹을 쥐면 어떻게 될까요? 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죠. 제 마음이 주먹을 쥐어라고 명령하면 손이 움직여요.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도 가능해요.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마음도 조금은 밝아져요.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태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움직인다는 거냐?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이 책을 펼쳤습니다. 이 실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미국에서 180명의 무릎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반은 진짜 수술을 받았고, 반은 가짜 수술을 받았죠. 가짜 수술. 태원이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의사들이 마취만 하고 피부만 살짝 절개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태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도 통증이 사라졌어요. 진짜 수술을 받은 사람들만큼이나요? 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나았다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실제로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 척추는 진짜로 손상됐어. 신경이 끊어졌다고.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워요. 그녀는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신경과 소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도 있고 끊어진 연결을 다시 이을 수도 있죠. 서연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의 뇌예요. 그리고 이건 척추, 이건 다리예요. 선으로 연결된 간단한 그림이었죠. 사고로 이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이 점선을 그렸습니다.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요. 태원은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4년이나 지났어.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포기했기 때문에 뇌도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그녀는 태원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다리를 한번 봐주세요. 태원은 망설였습니다. 4년 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던 자신의 다리를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가만히 놓여있는 두 다리가 보였죠. 이제 다리에게 인사해보세요. 뭐, 태원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리에게 인사하라고? 네, 안녕. 오늘도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라고요. 태원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어요. 장난이 아니었죠. 미친 소리.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4년 동안 다리를 미워했잖아요. 원망했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어떻게 다시 움직이고 싶겠어요? 그녀는 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살아있어요. 할아버지가 사랑하고 관심을 주면 다리도 반응할 거예요. 태원은 손을 빼려 했지만 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논문 주제예요. 심리적 접근을 통한 신체 마비 환자의 재활 가능성이요.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제가 모은 자료들이에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마음의 힘으로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요. 태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됐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 의사들이 포기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태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로? 네, 모두 실제 사례예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원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나를 도우려는 거지?
우리는 남이잖아.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뭔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도 사고로 못 걷게 되셨어요. 5년 전에요. 태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죠.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다시 걷겠어요 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심리학을 알았다면,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다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요. 그리고 알게 됐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걸요. 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최태원 할아버지, 제가 못다 한 일을 여기서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걷는 걸 보고 싶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무례한 줄 알면서도 일주일을 달라고 한 거예요. 태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죠. 그래, 태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지.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난 아니에요. 서연이 태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기대해야 해요. 희망을 가져야 해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녀는 다시 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다리에게 인사하는 것부터요. 태원은 망설였습니다. 어색했고 우스웠어요. 하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다리야. 태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크게, 다정하게요. 서연이 격려했습니다. 태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죠. 다리야. 안녕. 그 순간 태원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잘했어요. 이제 고마워라고 해보세요. 고마워. 태원이 속삭였습니다. 뭐가 고마운지도 말해보세요. 서연이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태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4년 동안 날 지탱해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서연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대화해요. 다리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정말 뭔가 달라질까? 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작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리와 대화해 주세요. 약속해 주실래요?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 서연과 미숙이 나간 후 태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둠이 조금 덜 무거웠고 외로움도 덜했죠. 태원은 다시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희를 버렸어. 하지만 이제 태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죠.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함께. 창밖에서 작은 빗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햇빛이었죠. 태원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매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태원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어요. 예전엔 없던 일이었죠. 4년 동안 그는 다리를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요. 좋은 아침, 다리야.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일주일째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왔어요. 이번에는 더 큰 가방을 메고 있었죠. 할아버지,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다리와 대화했어. 정말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태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안부를 물었지.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다리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진지했어요. 대답은 없었어. 당연하지. 아직은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걸면 언젠가는 대답할 거예요. 그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공이었죠. 오늘은 이걸로 다리를 마사지해 볼게요. 자극을 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서연은 태원의 발목부터 천천히 공을 굴렸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요. 할아버지도 다리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지금 만지고 있어. 느껴지니? 라고요. 태원은 서연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리야, 지금 서연이가 너를 만지고 있어. 느껴지니? 물론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4년 동안 그랬듯이요.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다리를 마사지했죠.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신경가소성 이야기 기억하세요?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뇌는 다리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태원은 계속 다리와 대화했고 서연은 계속 마사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서연이 손을 멈추고 물었어요. 지금 뭔가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가락 끝에 뭔가 느껴졌어.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잘 모르겠어. 아주 약하게 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태원은 자신의 발가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느낀 걸까? 아니면 상상일까? 그게 시작이에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뇌가 다리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태원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착각일지도 몰라. 아니에요. 절대 착각이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느꼈다면 그건 진짜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날 서연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다리를 자극하고 태원과 함께 대화를 나눴죠. 떠나기 전에 서연은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리에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옛날 추억이나 즐거웠던 일들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지? 감정이 중요해요.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몸도 더 잘 반응해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2번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태원은 정말로 다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젊은 시절 등산했던 이야기, 아내와 처음 춤췄던 이야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4년 동안 가둬뒀던 추억들이 하나둘 살아났죠. 3번째 토요일, 서연이 왔을 때 태원은 직접 말했습니다. 저림이 더 자주 와. 이제는 발목까지 느껴져. 서연은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빨리 진전이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진 않아. 태원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에요. 감각이 돌아오는 게 첫 단계예요. 서연이 격려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그녀는 태원의 손을 잡고 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으로 다리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빛이 손에서 다리로 흐른다고요. 태원은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황금빛 에너지가 자신의 손에서 다리로 흐르는 모습을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따뜻해. 태원이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다리가 따뜻해. 정말이었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다리에 온기가 돌고 있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봐요. 할아버지가 해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집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죠. 회장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태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여자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김 집사가 서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심리학과 학생 맞지만 교수님들도 이런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게다가 어머니와 함께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김 집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젊은 여자가 늙은 노인을 현혹시켜서 그만. 태원이 소리쳤습니다. 김 집사, 당장 나가.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들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김 집사가 애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짜 희망에 속지 마세요. 태원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할아버지를 돕고 싶었어요. 재산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태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 집사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대학생이 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태원은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느꼈어요. 저림도 온기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죠. 김 집사, 태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네. 하지만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야. 내가 느끼고 있어. 회장님, 나가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하지 말게. 김 집사는 분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들이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태원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다들 그런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생이 함부로 환자를 상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마음의 힘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믿어요. 태원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나도 널 믿는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건 알아. 태원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다리가 널 믿고 있어. 서연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태원은 더 적극적으로 다리와 대화했어요. 의심 없이 온전히 믿으면서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주 토요일, 서연이 오기 전 태원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다리와 대화하면서요. 다리야, 오늘은 어떠니? 서연이가 곧 올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원의 발가락이 꿈틀거렸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태원은 믿을 수 없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발가락아, 움직여봐. 그리고
정말로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태원은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너무 벅차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원은 휠체어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죠. 서연아.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어. 서연은 가방을 떨어뜨리고 달려왔습니다. 정말요? 정말로 움직였어요? 그래. 봐. 태원은 다시 발가락을 움직여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서연은 태원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해냈어요. 태원도 울었습니다. 4년 만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다리를 깨운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고 웃었습니다. 작은 기적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태원은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앞으로 더 많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발가락이 움직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원은 매일같이 연습했어요. 발가락을 움직이고 발목에 힘을 주려고 애썼죠. 하지만 진전은 더뎠습니다. 발가락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태원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였죠. 회장님,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김 집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었어요. 그 여자들한테 속고 계신 건 아닌지. 태원은 그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당장 나가. 하지만 김 집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죠. 어느 날 저녁 김 집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십시오. 뭔가 박미숙 씨와 박서연 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태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내가 조사하라고 했나? 회장님을 위해서입니다. 김 집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박미숙 씨는 빚이 많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요. 그리고 박서연 씨는 그만. 태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는 계속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습니다. 휴학을 고민 중이라더군요. 태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돈이 목적이에요. 김 집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회장님께 잘 보여서 돈을 받으려는 겁니다. 그 무슨 다리 치료라는 핑계로요. 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로 서연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돕는 걸까? 그리고 이것 보세요. 김 집사는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가짜 치료로 노인들 속여 수억 원 편취한 사기단 검거. 요즘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노인들의 희망을 이용해서. 태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태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김 집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정말로 내가 속고 있는 걸까? 서연이의 눈물도 연기였을까?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서연이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하지만 태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앉아. 서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태원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태원은 한참을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희 집이 어렵다며?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빚도 많고 등록금도 못 낸다고 들었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게 누가 그런 말을. 그래서 날 이용하려고 한 거냐? 태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늙은이 하나 속여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됐어. 태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 너도 내 어머니도. 할아버지. 서연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로. 나가. 태원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죠. 저는 정말로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진짜 할아버지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돈 같은 건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가 다시 걸으시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태원은 등을 돌렸습니다. 김 집사, 이 사람들을 내보내. 김 집사가 들어와 서연과 미숙을 끌어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태원을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리와의 대화. 멈추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원은 혼자 남았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원이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뭐야? 왜?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따뜻함도 사라졌어요. 다리는 다시 차갑고 무감각해졌죠. 태원은 당황했습니다. 다리야, 왜 이러니? 나야, 태원이야. 하지만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요. 그때 태원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의심하니까 다리도 나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다시 포기하니까 다리도 포기했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거세게요. 태원은 밤새 서연이가 남기고 간 자료들을 읽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을 도우려 했는지 알 수 있었죠. 자료 속에는 서연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최태원 할아버지는 내 두 번째 할아버지다. 꼭 걷게 해드리고 싶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다. 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진심으로 날 도우려던 아이를 내가 쫓아냈어. 태원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다리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버렸구나. 서연이도 버리고 너희도 버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김 집사를 불렀죠. 서연이네 집 주소를 알아내. 회장님? 빨리. 지금 당장 가야 해. 김 집사는 놀랐지만 태원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는 서둘러 주소를 찾았습니다. 새벽 5시 태원은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태원의 가슴이 아팠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연은 늘 밝았으니까요. 태원은 휠체어에서 내려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숙 씨.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부은 눈으로 나왔죠. 할아버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원이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원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너를 의심하다니. 용서해줘. 서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제발 도와줘. 서연은 태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죠. 할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집안 사정을 숨긴 것도 사실이고.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태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심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 다리도 그걸 알고 있어. 미숙도 나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더 죄송해요. 아니요. 내가 다 잘못했소. 태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소.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 집에 와주시오. 서연이와 함께.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할아버지 다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들은 함께 태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태원은 다시 다리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다리야, 미안해. 내가 또 너를 버릴 뻔했어. 서연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다리야, 할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다시 기회를 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원의 발가락이 다시 꿈틀거렸어요.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움직였어. 태원이 기뻐서 외쳤습니다. 다리가 날 용서해줬어. 서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 이번엔 의심 없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함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태원이 직접 커튼을 열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요. 밝은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죠. 화해한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원은 매일 아침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면 그는 미소를 지었죠. 좋은 아침, 다리야. 오늘도 함께 연습하자. 서연은 이제 매일 왔습니다. 대학 수업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태원과 함께 했죠. 할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 서연이 작은 공을 꺼냈습니다. 이걸 발가락으로 잡아보세요. 태원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처음엔 공이 미끄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원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깜짝 놀랐어요. 무릎이 굽혀진 거예요. 서연아, 미숙 씨. 태원이 크게 불렀습니다. 모두가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봐, 무릎이 움직여. 정말이었습니다. 태원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죠. 서연은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미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태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재활 훈련은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연은 물리치료사를 불러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마음의 훈련이었죠. 할아버지,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연이 태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고 계단을 오르고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태원은 눈을 감고 상상했어요. 두 다리로 걷는 자신의 모습을요. 2달째가 되었습니다. 태원은 평행봉을 잡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천천히 할아버지. 서두르지 마세요. 서연이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태원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한 발, 또 한 발. 비록 평행봉에 의지했지만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어. 내가 걷고 있어. 태원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어요.
서연과 미숙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해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태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할아버지. 이제부터 정말로 날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넌 이미 내 손녀나 다름없으니까. 태원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미숙 씨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어. 세 사람은 또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원은 이제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었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죠. 어느 날 태원은 서연과 미숙을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내가 결정했어. 희망 재활센터를 만들 거야. 재활센터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나처럼 포기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야. 태원의 눈이 빛났습니다. 의학적 치료와 심리적 치유를 함께하는 곳.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서연아, 내가 졸업하면 우리 센터에서 일해주겠니? 정말요? 저를요? 당연하지. 넌 최고의 심리치료사가 될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할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희망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현대적인 시설과 따뜻한 분위기를 갖춘 곳이었죠. 개원식 날 태원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서요. 여러분,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 젊은이가 제게 희망을 주었죠. 마음이 변하면 몸도 변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태원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그 희망을 나누는 곳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센터의 심리치료 팀장이 되었어요. 23살의 나이에 이룬 놀라운 성취였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태원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지팡이도 필요 없었죠. 옆에는 미숙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 태원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네, 회장님? 이제 그만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미숙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태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미숙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회장님, 당신과 서연이가 내게 준 것은 다리가 아니오.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줬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내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오. 한참을 울던 미숙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열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희망 재활센터의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순간이 왔어요. 이제 신랑 입장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원이 걸어 들어왔어요. 두 다리로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감동이었죠. 태원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죠. 신부 대기실에서 미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화장 번져요. 서연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서연아,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이미 가족이었어요, 엄마.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생긴 거죠. 미숙이 입장했습니다.
태원은 미숙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새로운 삶을 주셔서.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꾼 사랑이니까요. 서연이 축가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태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걸었어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이겁니다. 태원은 미숙과 서연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난 것, 가족을 다시 얻은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 다리가 움직이게 된 건 이들이 제 마음을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태원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숙, 서연아, 사랑한다. 세 사람은 포옹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이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정원을 걸었습니다. 태원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요. 우리 가족이. 석양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죠. 태원은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어요. 이 기적이 계속될 거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라고.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하니까요. 야, 예쁜이! 이리 와서 따라줘! 조폭 오태식은 여직원을 불렀습니다. 20살간 넘은 인턴이었어요. 저요? 그래! 너! 빨리 와! 인턴이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르는 그때였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그 손 놓으시죠. 결국 들고 있던 유리잔이 깨지고 그 순간 정적이 흐르는데 겁도 없이 그들을 말리는 주인공 지우. 신입사원인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폭과 연관된 이 회사에서 지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10일 전 비가 내리던 오후 차가운 빗방울이 지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플라스틱 표면을 쓰다듬었죠. 오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낼게요. 약속해요. 묘비에는 박지훈 1995-2024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겨우 29, 너무 젊은 나이였죠. 지훈은 오빠가 좋아하던 막걸리 한 병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6개월 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빗길 과속운전, 가드레일 충돌, 즉사.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는 그날 비도 오지 않았는데 죽었고 평소 안전운전을 철칙으로 삼던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사고 전날 밤 오빠가 남긴 마지막 문자가 있었습니다. 지우야,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책상 서랍 안을 확인해. 사랑한다. 그 서랍 안에 있던 것이 바로 이 USB였습니다. 암호화된 파일들, 그중 하나의 이름이 TX2023 크립토플로우 XLSX였죠.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우산을 펼쳤어요. 기다려요, 오빠. 곧 시작될 거예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강남 테헤란로의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건물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테크인 코리아,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직원 200명, 작년 매출 500억, 그리고 오빠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 할 수 있어. 지우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확인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깔끔하게 묶은 머리, 평범한 안경, 완벽한 위장이었죠. 특수부대 출신 박지우는 오늘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신입 데이터 분석가 박지우일 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박지우입니다. 밝은 미소, 약간 떨리는 목소리, 신입사원다운 긴장감,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아, 박지우 씨, 어서 오세요. 인사팀 김대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 분위기 되게 자유로워요. 보시다시피 복장도 자유고요. 정말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탁구대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보였죠. 전형적인 스타트업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어요. 3층 끝. 통유리로 된 사무실, 강민호 대표의 방이었습니다. 출입문 옆에는 카드 리더기가 있었고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한 구역이라는 뜻이었죠. 저기는 대표님 사무실이에요. 김대리가 설명했습니다. 임원급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저기 보이는 분이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강민호,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감정을 숨겼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김대리가 인사했습니다. 강민호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훑었습니다. 신입사원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우입니다. 지우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지우. 강민호가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열심히 해요. 우리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가 지나가면서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순간 지우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 손이 오빠를 죽인 명령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유지했어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 씨, 같이 밥 먹어요. 마케팅팀 이대리가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선배님. 회사 근처 김치찌개집. 이대리는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회사 복지 좋죠? 연봉도 괜찮고. 그런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와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대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끔 대표님 친구라면서 오는 사람들 있거든요. 문신하고 말투도 거칠고 영업 파트너라고 하는데 영 수상해요. 지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위험하지는 않나요? 글쎄요.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대리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튼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오후가 되자 지우는 자리에 앉아 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오빠가 앉았던 자리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직원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책상 서랍, 컴퓨터 본체, 오빠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박지우 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우가 돌아봤습니다. 정 차장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 IT 보안팀 팀장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첫날인데 적응은 어때요? 정 차장이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친절하셔서요. 그래요? 다행이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특히 보안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니까. 정 차장이 윙크를 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너무 친절한 것 아닌가?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지우는 야근하는 척 자리를 지켰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버실 2층 끝에 있는 서버실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CCTV는 복도 양 끝에 하나씩, 사각지대는 화장실 앞 모퉁이. 아직도 이래요? 또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신재혁이었어요. 영업팀 막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왠지 분위기가 일반 회사원 같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거칠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열심히 하네. 근데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여기서 오래 일하려면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 이상한 조언이었습니다. 신재혁이 지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박지우, 혹시 전에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지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그래요? 왠지 낯이 익은데. 신재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서버실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인 척 복도를 걸었죠. 서버실 문은 역시 카드키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배운 전자전 기술, 며칠만 시간을 주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민호의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 사장님, 이번 달 물량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지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쪽 루트는 안전합니다. 세관 쪽은 이미 처리했고요. 북쪽 루트, 세관? 네,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보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상화폐, 북쪽, 이것은 아, 그리고 그 직원건은 깔끔하게 처리됐습니다. 6개월이나 지났으니 이제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순간 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개월 전 오빠가 죽은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죠. 박지우 씨,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호였어요. 언제 사무실에서 나왔는지 그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대표님. 죄송해요. 화장실 찾다가. 화장실은 반대쪽이에요. 강민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이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을 하다니 기특하네요. 열심히 배우고 싶어서요.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탈날 수도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신재혁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가세요. 택시비 지원해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지하철. 회사 정책이에요. 9시 이후 퇴근은 택시비 지원. 강민호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또다시 그 손길, 지우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원룸은 작고 초라했어요. 하지만 벽 한쪽에는 특별한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사진,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 전투복, 총을 든 모습. 그때의 지우는 강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오빠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둘이 웃고 있는 모습. 오빠는 산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지우는 루돌프 머리띠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지우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그 자식 목소리를 들었어요. 오빠를 죽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증거를 모을게요. 그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밝혀낼 거예요. 지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남긴 USB를 꽂았어요. 암호를 입력했죠. 오빠와 지우만 아는 암호. 어릴 때 함께 키우던 강아지 이름과 오빠의 군번 조합이었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어요.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이상한 계좌들을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 파일 하나. 민호야, 이건 범죄야. 북한이라니. 우리가 이럴 수는 없어. 오빠의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그 어딘가에 범죄자들이 숨어 있었죠. 하지만 지우는 두렵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출신 박지우,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입사 2주차 금요일 아침, 회사 앞에 대형 버스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자, 모두 탑시다. 강원도로 출발. 인사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2박 3일 전 직원 워크쇼. 지우에게는 완벽한 기회였죠. 버스 안에서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이대리가 앉았어요. 워크숍 처음이지? 재밌을 거야.
이대리가 윙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어요. 선배님은 여러 번 가보셨나요? 응, 매년 2번씩 가거든. 그런데 이대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아까 봤는데 검은 벤츠 세대가 따라오고 있어. 지우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검은색 벤츠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고 있었죠. 누구일까요? 글쎄, 대표님 손님인가 봐. 3시간 후 버스는 강원도 산속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소량기가 가득한 공기, 맑은 계곡 소리,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지우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검은 벤츠들이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먼저 내린 사람은 50대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 금목걸이, 그리고 목 옆에 보이는 문신 자국. 오태식? 지우는 오빠가 남긴 파일에서 그의 이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조직폭력배 두목, 강민호의 사업 파트너, 그의 뒤를 따라 덩치 큰 남자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문신, 흉터, 험악한 표정, 누가 봐도 일반 회사원은 아니었죠. 저 사람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퍼졌어요. 그때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오 사장님, 오셨군요. 강민호가 활짝 웃으며 오태식과 악수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이신 오태식 사장님입니다. 오태식이 직원들을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네. 좋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오후에는 팀 빌딩 활동이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우는 일부러 뒤처졌어요. 주변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오태식의 부하들이 리조트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경계를 서는 것처럼. 뭘 경계하는 거지? 지우가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어깨를 누군가 잡았어요. 왜 혼자 있어? 신재혁이었습니다. 아, 경치가 좋아서요. 그래, 나는 내가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신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처음 와보는 곳이라 구경하고 있었어요. 신재혁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뷔페식 저녁이었는데 오태식과 그의 부하들은 따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들 테이블에는 고급 양주가 가득했어요. 야, 예쁜이, 이리 와서 따라줘. 오태식의 부하 하나가 여직원을 불렀습니다. 20살간 넘은 인턴이었어요. 저요? 그래, 너 빨리 와. 인턴이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각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리조트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강민호, 오태식, 그리고 신재혁이 노트북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비트코인 세탁 규모가 50억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중국 경유에서 북한 루트로 보내면 수수료 빼고 45억 정도 남을 겁니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녹음을 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누구야? 신재혁이 갑자기 창문 쪽을 봤습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바닥에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아야 일부러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신재혁이 뛰어나왔죠. 뭐 하는 거야? 지우는 발목을 잡고 아파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연기 훈련이 도움이 되었어요. 죄송해요. 산책하다가 돌에 걸려서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 신재혁이 추궁했지만 지우는 계속 발목을 잡고 신음했어요. 아파요. 발목이 삐었나 봐요. 그때 이대리가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언니, 발목이. 이대리가 지우를 부축했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죄송합니다. 신재혁 씨, 이대리가 지우를 데리고 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위험한 짓 하지 마. 제발. 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대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지우야. 혹시 내 오빠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랑 성이 같잖아. 박지훈 팀장님, 6개월 전에. 이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늘 정의롭고 올바르고. 그래서 더 뭐요? 그래서 더 위험했던 것 같아. 이 회사에는 어두운 비밀이 있거든. 지우가 이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오 사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조직폭력배야. 그리고 대표님이랑 무슨 거래를 하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지우 씨 있어요? 정 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대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차장님. 발목 다쳤다며? 괜찮아? 정 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손에는 파스와 붕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사왔어. 이거 붙여. 감사합니다. 정 차장이 지우의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었어요. 그의 손길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 씨, 조심해야 해. 네. 이 회사, 겉보기와 달라.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 정 차장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크숍 둘째 날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지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 구석. 오태식의 부하 2명이 어젯밤 그 인턴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 오 사장님 방으로 와. 알았어? 싫어요. 제발. 인턴이 울먹였습니다. 싫어? 너 일자리 잃고 싶어? 한 명이 인턴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지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저기요.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조폭들이 돌아봤어요. 뭐야 너? 그만두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뭐? 2년이. 한 명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탁! 지우가 그의 팔을 잡고 꺾었습니다. 으악! 동시에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했어요.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지만 지우는 가볍게 피하고 다리를 걸었어요. 쿵! 두 번째 남자도 쓰러졌습니다. 5초? 단 5초 만에 2명을 제압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우는 즉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CCTV를 의식한 행동이었죠. 무슨 일이야? 강민호와 오태식이 달려왔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계집이. 저 사람들이 먼저 여직원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렸는데 저를 공격했습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절 구해주신 거예요. 강민호가 오태식을 봤습니다. 오 사장님, 이건 좀. 오태식이 지우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계집, 보통이 아니야.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강민호도 지우를 주시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박지우 씨, 무술을 배웠나 봐요? 학교 다닐 때 태권도 좀 했어요. 지우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레이더에 걸렸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지우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그녀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 돌아온 월요일 밤. 지우는 회사 화장실에서 검은색 후드티로 갈아입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오늘이 기회였습니다. 월말 결산으로 모두가 야근하는 날. 새벽까지 사람들이 있을 테니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정 차장님, 보안 시스템 공부하고 싶어요.
일주일 전 지우가 정 차장에게 했던 말이었죠. 정 차장은 흔쾌히 서버실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매주 바뀌는데 규칙이 있어. 날짜를 거꾸로 한 다음. 그의 친절함이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용할 때였어요. 새벽 2시. 지우는 조용히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삑.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어요. 정 차장이 알려준 방법이 통했습니다. 서버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어요. 수십 대의 컴퓨터가 윙윙거리고 있었죠. 지우는 특수부대 시절 배운 사이버전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뚫어야 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코드가 화면을 채워갔습니다. 30분 후. 됐어. 백도어 프로그램 설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밖에서도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버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버 뒤에 몸을 숨겼죠. 이 시간에 누가? 들어온 사람은 정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버실을 둘러보더니 지우가 작업했던 컴퓨터로 다가갔어요. 누가 접속했네? 정 차장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차장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로그를 지우기 시작한 겁니다. 박지우, 너무 서두르면 위험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서버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 차장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도와준 걸까요? 다음 날 퇴근 후 지우는 집에서 회사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리고 오빠, 화면에 오빠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지훈의 계정 데이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빠가 강민호에게 보낸 마지막 메일이었죠. 민호야, 이건 아니야. 북한 자금이라니.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거야. 당장 손 떼. 아니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오빠가 죽기 3일 전이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구나.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어요. 거래 내역 2024극비 XLSX 파일을 열자 숫자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테크인 코리아에서 중국 거래소로, 중국 거래소에서 북한 관련 계좌로 월 평균 30억에서 50억 원. 이 정도 규모라니. 지우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 지우는 경기도로 향했어요. 오빠의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국도 한복판, 가드레일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CCTV 있나요? 네. 왜요? 주인 아저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개월 전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제 오빠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저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때 그 사고.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웠죠. 혹시 CCTV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6개월이면. 잠깐만요. 아저씨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운이 좋네요. 우리 가게는 1년치를 보관하거든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우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오빠 차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니, 추격하고 있었죠. 오빠 차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벤츠가 옆으로 들이받았어요. 이건 살인이네요. 아저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차량 번호를 확인했어요.
56서 3456. 일부만 보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오태식 조직의 차량이었어요.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지우는 영상을 받아 나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오태식? 내가 오빠를 죽였구나. 월요일 오후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신재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우 씨. 네. 요즘 야근 많이 하시네요? 신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일이 많아서요. 그래요? 근데 왜 매출 보고서는 아직도 미완성이죠? 이상하네. 매일 밤 늦게까지 있으면서 정작 일은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지우가 애써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곧 완성할게요. 그래요? 잘 됐네. 오늘 저녁에 같이 야근해요. 도와드릴게. 함정이었습니다. 지우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의심을 더 받을 수는 없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신재혁과 나란히 앉아 일했습니다. 신재혁은 계속 지우를 감시했어요. 화장실도 따라오려 했죠. 화장실까지 따라오실 건 아니죠? 농담이에요. 그런데 신재혁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박지우 씨, 혹시 뭔가 찾고 있어요? 지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대리였어요. 지우야, 지금 어디야? 급한 얘기가 있어. 회사에 있어요. 혼자야? 아니요. 알았어. 내일 점심에 보자. 꼭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재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대리랑 친해졌나 보네요. 다음 날 점심시간. 이대리와 지우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대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우야, 너 내 오빠 박지훈 씨 맞지? 알았어. 처음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지?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실을 밝히러 왔어요. 똑같은 거잖아. 이대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늘 정의롭고 따뜻하고. 알아요. 그래서 죽은 거야. 지우가 놀라서 이대리를 봤습니다. 이 회사에서 정의로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 내 오빠가 뭔가를 발견했거든. 그리고 거부했지. 강민호 대표가 제안한 걸 거부했어. 이대리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도울게. 언니, 내 오빠가 못다한 일 끝내야지. 그리고 이대리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오빠가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지우가 USB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조심해. 특히 정 차장. 정 차장님이요? 그 사람. 오태식 조직에 약점 잡혀 있어. 아들이 빚을 져서. 지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내 오빠를 감시한 사람도 정 차장이야.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 차장. 그 친절한 얼굴 뒤에 배신자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받은 USB를 열었습니다.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북한 고위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송금 내역, 그리고 이건 검사, 정치인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로비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일, 박지훈 제거 승인.
PDF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박지훈 처리 완료. 교통사고로 위장. 집행자 오태식 조직. 그 아래 서명이 있었어요. 강민호. 오태식? 지우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오열했어요. 오빠, 오빠. 눈물이 키보드를 적셨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의로. 이제 끝이야. 지우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오태식, 너희들의 시간은 끝났어. 복수의 칼날이 벼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격만 남았어요. 입사 5주차 목요일 밤, 지우는 정 차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장님, 중요한 파일 찾았어요. 같이 확인해 주실래요? 지하 보관실에서요. 정 차장의 답장은 빨랐어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봐요. 지우는 증거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지하 보관실은 어두웠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정 차장이었죠. 차장님 여기. 그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신재혁과 조폭 3명이 나타났어요. 함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정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러세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 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 3년 전에 오태식 조직에 도박 빚을 졌거든. 5억이나 되는 돈을. 지우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빠를, 내 오빠도 내가 감시했어. 정말 미안해. 정 차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는 안 바라. 하지만 내 아들은 20살밖에 안 됐어. 신재혁이 비웃었어요. 감동적이네. 그만하고 처리하자. 그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한번 해보자. 지우가 싸울 자세를 취했지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툭!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차가움. 극심한 추위가 지우를 깨웠어요. 눈을 떠보니 사방이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냉동 창고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온도계를 봤어요. 영하 20도. 여기서 얼어 죽으라고? 지우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지는 않았어요.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밖에서 잠근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생각해. 특수부대 시절 혹한 훈련을 떠올렸어요. 체온 유지가 최우선이다. 지우는 제자리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몸을 계속 움직였어요. 10분, 20분, 30분. 하지만 체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갔어요. 안 돼. 이렇게는 못 버텨. 주변을 살폈습니다. 냉동 고기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에는 오래된 신문지 더미가 있었죠. 지우는 박스를 쌓아 바람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신문지를 5단에 넣어 보온했어요. 그때 천장을 봤습니다. 환풍구. 작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우는 박스를 높이 쌓았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올라갔어요.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환풍구에 손이 닿았습니다. 나사를 풀어야 했어요. 하지만 도구가 없었죠. 뭐든 있을 거야. 지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하나. 500원짜리 동전으로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환풍구 덮개가 떨어졌어요. 됐어.
지우는 좁은 환풍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통로. 먼지로 숨이 막혔지만 계속 전진했어요.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탕! 지우가 환풍구를 차고 나왔습니다. 공장 지붕 위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냉동 창고보다는 천국이었죠. 거기 누구야? 아래에서 신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출했다. 잡아. 지우는 지붕을 뛰어다녔어요. 건물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래는 3m 높이였죠.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뛰었습니다. 쿵. 착지하면서 발목에 통증이 왔지만 일어나 뛰었어요. 인천 항구의 컨테이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미로 같은 컨테이너 숲이었죠. 어디 갔어? 분산해서 찾아.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지우는 컨테이너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고양이처럼 움직였어요. 그때 신재혁과 마주쳤습니다. 찾았다. 신재혁이 달려들었어요. 둘은 컨테이너 위에서 격투를 벌였습니다. 신재혁도 만만치 않았어요. 군대 특수부대 출신인 것 같았죠. 너 진짜 뭐야?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내 오빠를 죽인 대가야. 지우가 신재혁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신재혁이 쓰러졌어요. 지우는 그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으악.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만든 뒤 지우는 도망쳤어요. 새벽 5시. 지우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수진 언니. 저예요, 지우. 전화 저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새벽에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제가 위험에 빠졌어요. 한수진은 경찰청 특수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우의 특수부대 시절 선배였죠. 어디야? 지금 당장 갈게. 30분 후 한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지우를 보자마자 그녀는 놀랐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우는 한수진의 차에 타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오빠가, 우리 오빠가. 한수진이 지우를 안아주었어요. 천천히 말해. 다 들어줄게. 지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의 죽음, 테크인 코리아, 북한 자금 세탁, 강민호와 오태식. 한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증거는? 지우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 내역, 북한 송금 증거, 오빠 살해 지시서까지. 한수진이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해. 제가 미끼가 될게요. 위험해, 지우야. 오빠를 위해서라도 제가 끝내야 해요. 한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 어떻게요? 며칠 후에 테크인 코리아가 큰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들었어. 거기서 끝내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IR 현장에서 모든 걸 폭로하는 거군요. 맞아. 언론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을 거야. 완벽한 무대지. 한수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집에 숨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해 줄게.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지우야. 한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거야. 잊지 마.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오빠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입사 6주차 금요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 테크인 코리아의 대규모 투자 설명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투자자들, 언론사 기자들, 금융 전문가들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무대 뒤에서 강민호가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오늘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하는 거야. 옆에 있던 오태식이 비웃었어요. 돈 좀 더 벌어보자고. 그때였습니다. 저기 박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신재혁이 다리를 절뚝이며 달려왔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그 여자가 여기에? 홀 입고. 지우가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뒤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한수진 팀의 위장 경찰들이었습니다. 박지우, 당장 나가. 신재혁이 막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어요. 지우는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어요. 시작이야, 오빠. 그녀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호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테크인 코리아 대표 강민호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핀테크 혁명을. 그때 지우가 일어섰어요. 거짓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강민호가 당황했어요. 저 여자를 내쫓아. 하지만 지우는 이미 무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지우를 향했어요. 생방송 중이었죠. 지우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테크인 코리아의 진실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수십억 원이 북한으로 송금되는 증거였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북한 송금이라고? 강민호가 소리쳤어요. 조작입니다. 저 여자는 미친.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살해 지시서, 박지훈 처리 완료, 교통사고로 위장, 강민호와 오태식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오빠, 박지훈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들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살인자다. 경찰을 불러.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태식이 강민호를 노려봤어요. 다 내 탓이야. 그가 갑자기 총을 꺼냈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어요. 오태식이 총을 강민호에게 겨눴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나를 배신했잖아. 이번에도 나만 감옥 가라고? 아니야. 오해야. 닥쳐. 오태식이 강민호를 끌고 무대 뒤로 갔어요. 인질이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지우와 한수진 팀이 뒤를 쫓았습니다. 옥상. 오태식이 강민호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처음부터 북한 같은 거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어. 강민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큰 돈 벌자고. 그래도 살인까지 할 줄은 몰랐어. 둘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때 이대리가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왜 따라온 거예요? 지우가 놀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태식이 이대리를 잡았어요. 하나 더 생겼네. 칼을 꺼내 이대리의 목에 댔습니다. 물러서. 안 그러면 이 여자 죽어. 지우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상은 15층 높이. 바람의 방향, 속도, 거리를 계산했어요. 특수부대 시절 훈련이 떠올랐죠. 손에 닿은 철제 파이프, 무게 약 2kg. 던지기에 적합했습니다. 하나, 둘. 속으로 카운트했어요. 셋, 휙. 파이프가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오태식의 손목을 명중했어요. 아! 칼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한수진 팀이 돌입했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오태식과 강민호가 체포되었습니다. 강민호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법정에서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테크인 코리아 북한 자금 세탁 충격. 강민호 대표 살인 교사 혐의. 용감한 내부 고발자 박지우. 연루된 정치인과 검사들도 줄줄이 조사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지우는 오빠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오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편히 쉬어. 오빠가 좋아하던 소주와 오징어를 놓았어요.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수진이었습니다. 지우야, 언니, 제안이 있어. 우리 팀에 오지 않을래? 경찰청 특수가 민간 컨설턴트로.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한수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한 달 후, 지우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세이프가드, 작은 보안 회사였어요. 오빠가 생전에 말했던 곳이었죠. 여기 사람들 정말 좋아. 나중에 너도 추천해 줄게. 윤 부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훈 씨가 자주 동생 자랑했어요. 똑똑하고 강하다고.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출근길 버스, 창밖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수다 떨었어요. 지우 씨, 주말에 뭐해요? 한강에서 조깅하려고요. 평범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퇴근 후 한강, 달리면서 오빠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지우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가의 장미에 물을 주었어요.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오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이프가드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박지우 씨 맞으시죠? 네, 무슨 일이신가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동생이 3개월 전에 실종됐어요. 다니던 회사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지우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이 서류를 꺼냈어요. 또 다른 금융회사, 수상한 거래네요. 지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의감이 다시 불타올랐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빠의 정신이 함께했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